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20년, 그리고 낯선 땅 캐나다에서의 10년을 거쳐 다시 한국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은퇴, 노후,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준비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분명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1964년생, 올해로 60을 맞이한 김종석입니다. 한국의 한 플라스틱 제조회사에서 20년간 청춘을 바쳤습니다. 생산부터 판매, 영업까지 두루 거치며 이사라는 직함까지 달았죠. 그러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도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렸고 이제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캐나다인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제 노후에는 하나의 든든한 기둥이 생겼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연금 제도입니다. 보통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저처럼 이민 후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한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대략 한 사람당 월 15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3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이것만으로 풍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캐나다의 사회보장 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었는데 집이 없다면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줍니다.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고 많은 교민들이 캐나다 국적을 하나의 라이센스처럼 여기는 이유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서류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그 땅에 기여하는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주어지는 어찌 보면 노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인 셈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역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51세에 한국을 떠날 때까지 꾸준히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사실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그동안 부었던 돈을 일시불로 수령해 갔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알아보니 제 기록에 아직 약간의 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받아갔던 일시불 금액을 다시 반납하면 63세부터 매달 약 125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이방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희망적인 이야기만 했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한국 국민연금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감,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 말입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일시불로 돈을 타간 것도 바로 그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연금 같은 금융상품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그 돈으로 노후를 보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지요. 보험이나 연금으로 미래를 대비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노후 준비는 캐나다 연금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저에게 진짜 노후 준비는
국적이라는 라이센스 그 자체입니다. 국가가 저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준다는 믿음. 그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개인연금보다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국가에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보장해주는데 왜 굳이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일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힘이 닿는 날까지 지켜야 할 자존심입니다. 한국의 정년은 보통 60세 전후지만 요즘 인생에서 60세는 한창인 나이 아닙니까?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들 하잖습니까?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더 거뜬히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집에서 빈둥거리며 자식들 눈치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뇌는 급격히 늙어갑니다. 활동 반경이 집안으로 좁혀지고 생각의 폭도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계속하면 머리를 써야 할 영역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뇌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기계가 쓰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쓰지 않으면 녹슬어버립니다. 사고 능력은 떨어지고 판단력은 흐려지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저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될 뿐입니다.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젊고 활기차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며 세상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 닿는 데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서 바로 제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에 저 자신을 위해 한 가장 큰 투자가 있습니다. 혹시 제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끼셨나요? 좀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눈 밑에 도톰하게 올라온 살, 이른바 애교살이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다들 보기 좋다고 했죠.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더군요. 그 애교살마저 나이를 먹으니 탄력을 잃고 축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늘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게 봐주던 제 얼굴이 제 나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속상하더군요. 마침 한국에 머물고 있었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형 기술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비용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좋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심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아직 약간의 붓기가 남아있지만 저는 이 변화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보톡스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변화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제 인생에서 얼굴에 칼을 댈 일은 이제 더는 없겠지요. 이 나이에 성형수술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 자체가 제가 여전히 젊게 살고 싶어 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7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체력적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자신에게 투자하면 외모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존감까지 되찾을 수 있겠구나. 성형수술이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요즘 글을 쓰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감성이 유난히 풍부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곤 했지요. 글재주가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차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옮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길고 긴 겨울밤, 달리 할 일이 없을 때 글을 쓰는 것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 제 머릿속 상상이 저를 다른 시공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남대문에 대한 글을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남대문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습니다. 글쓰기는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로켓 배송으로 대표되는 배송 문화였습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와 있는 상자들. 제가 사는 오피스텔 복도에는 매일 아침 택배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속도감은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물류혁명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넣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도로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알던 길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터널과 지하도로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강릉 같은 곳을 가도 바깥 풍경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지하로 더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지도가 쓸모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선진화되면서 과거에 끈끈했던 정의 문화는 옅어지고 그 자리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10년 만에 돌아온 이방인의 눈에는 조금 낯설고 아쉽게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요? 마음 같아서는 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 아니 조금 더 욕심을 내서 70세까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연금만으로도 살 수는 있겠지만 가끔 여행도 다니고 한국에도 오가려면 여유 자금이 있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캐나다에서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한국처럼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능력과 건강만 있다면 언제든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온 복을 발로 차버렸다고 후회하지요. 사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기회였을 겁니다. 행운처럼 보이는 모든 것 뒤에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복을 찾다고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꾸준히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다가올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기죽지 마시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